광주 화정 아이파크 붕괴 사고로 존폐 위기에 처한 현대산업개발이 아파트 전체를 철거하고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전면 철거 후 재시공은 국내 첫 사례입니다. 완공까지 70개월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취임식을 엿새 앞둔 무력 도발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중대한 도발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쪼개기 회기 논란 속에 어제 공포된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이미 검찰이 하고 있는 현 정부 관련 수사는 계속할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이 이른바 계곡살인 사건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이은혜가 자신의 딸을 숨진 남편의 양자로 입양시킨 걸 무효로 해달라는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12살 소년이 장기 기증을 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환자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뉴스에 시작합니다. 저는 동정민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에서 안전 불감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는 시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현대산업개발이 붕괴 사고가 발생한 광주 아이파크 8개 동을 모두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공정 60% 이상 진행된 상황에서 싹 다 없고 새로 짓는 건 초유의 일인데요. 6개월 앞뒀던 입주는 6년 뒤인 2028년에나 가능해질 걸로 보입니다. 그만큼 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크게 늘어나지만 불안해서 못 들어가겠다는 주민들 요구까지 외면하기엔 싸늘한 시선과 압박의 부담이 컸습니다. 박재희 기자입니다. 지난 1월 23층부터 34층까지 아파트 외벽이 흘러내리듯 붕괴된 광주 화정동 아이파크 아파트. HDC 현대산업개발은 무너진 201동뿐 아니라 단지 전부를 싹 철거하고 다시 새로 짓겠다고 밝혔습니다. 나머지 계약자들도 안전에 대한 우려가 많았고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화정 아이파크는 8개 동 847가구로 전부 철거하고 다시 짓는 데 70개월, 약 6년 가까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원래 오는 11월 입주였지만 2028년 이후로 밀린 것인데 이마저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새로 짓는 데 드는 돈은 3,750억 원으로 단지 전체 철거와 재시공에 2,300억 원가량, 나머지는 입주 지연과 입주 예정자 주거 지원 같은 보상비 등으로 쓰입니다. 공정이 60% 넘게 진행된 대규모 단지를 헐고 다시 짓는 건 이례적인데 벼랑 끝에 몰린 HDC 입장에선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최근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광주 사고 현장을 찾아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면 기업은 망해야 된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국토부는 지난 3월 최고 처벌 수위인 등록 말소와 영업정지 1년을 서울시에 요청한 상황. 앞서 광주 학동 철거 현장 붕괴 사고로 이미 서울시로부터 8개월 영업정지와 4억 과징금을 받은 만큼 몸을 사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입주민과 계속 마찰을 빚기보단 어떻게든 사업을 빨리 끝내는 게 더 낫다는 판단도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재입니다. 전면 철거를 결정했지만 갈 길은 멉니다. 입주민들은 대체로 환영을 하면서도 입주가 늦어지는 데 대한 불안감도 큰데요. 주변 상인들은 6년을 더 기다릴 생각에 망연자실하는 분위기입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38층에서 23층까지 무너진 층엔 철근이 양상하게 드러났고 잔해들이 아슬아슬하게 걸쳐 있습니다. 사고 이후 공사는 넉 달째 중단됐는데요. 처참히 무너져 내린 현장은 여전히 방치돼 있습니다. 아파트 전면 재시공이 결정되자 847가구 입주 예정자들은 안도했습니다. 오면서 전화 오신 분도 계시죠. 국토부 사고조사에 보고서에 나오면 이 단지는 절대 입주 못할 단지거든요. 일단은 큰 산 넘은 것 같고요. 한편에선 우려도 나옵니다. 입주 예정이던 11월 이후엔 어디서 살아야 할지 막막하기만 합니다. 아파트 부지가 종합버스 터미널, 백화점 등 광주의 중심 지역이라 철거와 재시공이
계획대로 70개월 만에 끝날지도 미지수입니다. 시간이 너무 기니까 저희한테 그 입주 지원금이라든가 또 주거 지원 이런 부분에서 또 다른 뭔가 플랜을 다시 짜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죠. 붕괴 사고 당시 쏟아진 잔해로 큰 피해를 입었던 주변 상인들. 잔해를 치우고 깨진 유리창과 간판을 바꿔 달았지만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피해 가게 131곳 가운데 보상에 합의한 건 16곳 뿐입니다. 최하 한 12년 동안 10년 넘게는 상권이 살아날 수가 없다고 봅니다. 똑같은 피해가 다시 재반복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질적인 보상안이나 대책을 가지고 저희하고 트러블 없이 잘 마무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면 재시공 결정이 났지만 철거부터 보상, 재입주까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공국진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이 처리되면서 이런 이 현재 여권 관련 권력 수사들은 이 4개월 뒤엔 검찰의 손을 떠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요. 막상 통과된 법안을 보니 시한 제한 없이 계속 수사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이 검찰 내부에서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구자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72명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발의한 건 지난달 15일. 검수완박 입법을 당론으로 채택한 지 사흘 만이었습니다. 원래 민주당 개정안에는 종전의 범죄 수사는 경찰청이 승계한다는 부칙이 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민주당이 다시 내놓은 개정안 대안에서 이 부칙은 없어졌습니다.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도 부칙은 여전히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에 대한 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검찰 관계자는 원래 있던 경찰 승계 부칙이 빠진 건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은 계속 수사하라는 입법자의 의지 표현이라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이나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등 현 정권 관련 사건 수사에서 이른바 윗선 규명을 위한 추가 수사 여지가 남아있다고 보는 겁니다. 검찰이 기존 사건을 계속 수사하려면 검찰청법에 대한 법무부의 공식 유권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검찰 일각에선 검찰의 존재 이유를 입증할 기회라는 반응도 나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이 본격 시행되면 검찰의 수사 착수가 불가능해져 윤석열 정부 하에 살아있는 권력 비리 수사는 검찰의 손을 떠나게 됩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검수완박을 막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헌법재판소뿐이다. 이런 생각을 하는 야당, 검찰, 교수, 변호사 이런 각종 단체들이 헌재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김민군 기자입니다. 오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의원실에 제출한 청문회 답변 자료에서 검수완박은 무리한 입법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민들만 막대한 불편을 감수할 우려가 있다며 가능한 수단을 신중히 검토해 대응하겠다고 밝힌 겁니다. 장관으로 취임하면 정부를 대표해 검수완박 위헌 심판을 청구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법안이 통과되면 국민들이 크게 고통받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점을 감안했을 때 이런 법안의 처리의 시도는 반드시 저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헌법재판소에는 검수완박의 위헌성을 따져달라는 요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앞서 국민의힘이 권한쟁의 심판을 냈고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 교수 모임도 헌법소원과 법안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다음 주 변호사단체와 시민단체가 각각 헌법소원을 예고한 데 이어 새 정부 출범 뒤엔 대검도 권한쟁의 심판을 낼 예정입니다. 법안이 통과되는 시간은 모두 합해서 34분밖에 안 되는 정말 미중의 입법 구태타를 통해서 통과된 법률들입니다. 국회 입법에 대해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정부까지 위헌 심판을 요구하는 것도 이례적입니다. 헌재의 판단은 1년 넘게 걸릴 때도 있지만 검수완박 법안이 오는 9월 발효되기 때문에 그 전에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김민곤입니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화난 민심이 여론조사 수치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법안 강행 처리를 시작한 이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졌습니다. 윤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수완박 국면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검수완박을 당론으로 결정하기 전인 4월 둘째 주 조사에서 민주당 지지율은 35.6%, 국민의힘은 35%로 오차 범위 내 접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검수완박 법안 중 하나인 검찰청법이 통과되고 형사소송법 처리를 앞두고 나온 4월 넷째 주 조사에서는 민주당 지지율이 32.6%로 하락했고 국민의힘은 44.3%로 증가했습니다. 리서치뷰 조사에서도 국민의힘 지지율은 전월 대비 5%포인트 상승한 50%였던 반면 같은 기간 민주당은 2%포인트 하락해 36%에 그쳤습니다. 탈당을 시켜서 그래 한다든가 강행하는 것은 꼼수인거예요. 절차적 민주주의의 기본 틀을 벗어났다고 보는 거죠. 오늘 리얼미터의 서울 지역 조사에서 강행 처리가 잘못됐다는 여론이 53.1%였던 반면 잘했다는 40.5%에 그쳤습니다. 인천과 경기 조사에서도 잘못됐다는 여론이 잘했다는 의견보다 높았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분석은 엇갈렸습니다. 애시당초 국민 설득은 안중에도 없었고 비판을 원천봉쇄했으며 여러분에게는 심판의 시간이 오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둔 지금 상황에서 여론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중층적인 복합적인 어떤 이 요인이 거기에 좀 배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6월 1일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채널A 뉴스 윤수민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8일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 민심은 어떨지 궁금하실 겁니다. 광역단체장 여론조사 판세를 정한희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여야 대진표가 확정된 현재 지방선거 판세는 어떨까요? 전국 17개 광역단체 가운데 여론조사를 실시한 10곳을 정리했습니다. 민주당은 제주와 전남 두 곳에서, 국민의힘은 서울과 충북, 강원에서 우세했고 경기, 인천, 충남, 대전, 세종 등 5곳은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대구나 광주처럼 양당이 승패에 같은 의견을 보이는 지역을 포함하면 현재 판세는 민주당 4곳, 국민의힘 7곳 우세에 경합 6곳입니다. 최대 승부처 수도권을 살펴보면 국민의힘 소속인 오세훈 서울시장이 복수의 여론조사에서 50%대의 지지율을 보여 30%대인 민주당 송영길 후보를 앞섰습니다. 대선 2라운드로 불리는 경기도는 민주당 김동연 후보 42.6%,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42.7%로 초접전 양상인데요. 오늘 발표된 리얼미터 조사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47.9%의 지지를 받아 38.8%를 기록한 김은혜 후보를 오차 범위 밖에서 앞섰습니다. 인천은 재선에 도전하는 민주당 박남춘 시장과 국민의힘 유정복 후보가 오차 범위 내 접전 양상입니다. 중원 표심도 팽팽합니다. 충남과 대전, 세종은 민주당 현역 단체장이 수성에 나섰는데요. 국민의힘 후보들이 표심 공략에 나서며 오차 범위 내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박맹호 전 의원이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뒤 무소속으로 출마하며 민주당 송철호 시장과 국민의힘 김두겸 후보 3파전으로 치러지는 울산시장도 경합 지역으로 눈여겨볼 곳입니다. 양당 모두 이번 지방선거에서 절반 이상을 확보하는 게 목표입니다. 민주당은 호남과 세종, 제주 등 5곳을 확보하고 경합 지역에서 5곳을 더 이겨 10곳을 이기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과 영남권 7곳에 경합 지역에서 2-3곳을 추가로 확보해 절반 이상을 가져온다는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질 보궐선거 열기도 뜨겁습니다. 분당갑과 인천 계양을 등 모두 7곳에서 새로운 국회의원을 뽑죠. 국민의힘은 4곳 이상, 민주당은 2곳 이상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단비 기자입니다. 현역 국회의원들의 지방선거 출마로 인해 함께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 지역구는 모두 7곳입니다. 송영길 전 의원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과 홍준표 전 의원 지역구인 대구 수성을, 김은혜 전 의원 지역구 경기 성남, 분당갑 등입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초반 국정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7곳 가운데 4곳 이상에서 승리하겠다는 구상입니다. 국민의힘이 차지하고 있던 경기, 대구, 충남, 경남 등 4곳에 더해 강원과 제주에서 승리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오늘 민생 행보 마지막 일정으로 강원도를 찾았는데 보궐선거 격전지 중 한 곳인 원주를 찾았습니다. 선거 때 참모였던 박정하 전 공보실장이 공천을 신청한 곳으로 민주당에서는 원창묵 전 원주시장이 출마했습니다. 원주는 정밀 의료 산업과 디지털 헬스케어의 메카로 성장할 수 있게 중앙정부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주당은 인천과 제주 등 2곳 이상에서 승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당내에서는 이재명 전 경기지사 차출론도 띄우는데 대장동에 있는 성남 분당 갑 대신 인천 계양 을 출마 가능성이 거론됩니다. 지금 대통령 후보 직전 후보였기 때문에 인지도는 우리 전국 어디에 나와도 경쟁력이 있는 후보일 건 틀림없을 거고요. 국민의힘은 견제에 들어갔습니다. 본인의 최대 치적 대장동이 포함된 분당갑 지역구에서 초밥과 소고기, 베트남 음식, 샌드위치와 닭백숙의 추억과 함께 하셨으면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경기 분당갑 출마 결심을 굳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담비입니다. 북한이 오늘 낮에 또다시 탄도미사일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ICBM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새 정부 출범 불과 6일 앞둔 도발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인수위원회는 중대한 도발이라며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재혁 기자입니다. 오늘 낮 12시 3분쯤 북한이 평양 순안 부근에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습니다. 약 470km, 고도는 약 780km로 탐지하였으며 세부 재원은 한미 정보당국이 정밀 분석 중에 있습니다. 정보당국은 미사일 재원 등을 볼 때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일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북한이 이번에도 1단 추진체 연료를 적게 주입해 일부러 사거리를 줄여 쐈을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북한이 괴물 ICBM 화성 17형 발사를 장거리 로켓 시험 발사라고 주장한 2월 27일과 3월 5일 발사 때처럼 우주 발사체 시험 발사로 위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대신 앞선 시험 발사에서 공중 폭발했던 화성 17형보다는 비교적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화성 15형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지난달 25일 인민군 창건 90주년 열병식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선제 핵 공격을 처음 언급한 이후 첫 시험 발사입니다. 핵무력을 질량적으로 강화하여 이미 전쟁 상황에서 각이한 작전의 목적과 임무에 따라 각이한 수단으로 핵 전투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합니다. 대북 강경책을 예고한 윤석열 당선인의 취임식까지 엿새를 남겨둔 상황에서 무력 시위 성격도 강합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중대한 도발에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청와대는 서훈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긴급회의를 소집하고 대화와 외교의 길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재혁입니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한 그 시각 마침 국회에선 윤석열 정부 첫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한창이었는데요. 풍계리 핵실험 정황을 언급하며 릴레이 도발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안보관은 문재인 정부와 어떻게 다를까요? 유준 기자가 전합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북한의 핵실험 정황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핵실험 준비하는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보다 6차 실험보다 더 규모가 큰 핵실험으로 보십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평가했을 때는 더 소형의 전술 핵무기 쪽이지 않겠는가. 오는 10일 윤석열 당선인 취임식과 21일 한미 정상회담에 맞춰 도발 수위를 높일 가능성도 높다고 관측했습니다. 오늘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도발로 규정했습니다. ICBM일 수도 있는데 그보다 사거리가 좀 적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것도 유엔 안보리 결의안 위반 맞습니다. 북한은 분명한 적이라고 했지만 국방백서 성격상 주적으로 명기할지는 좀 더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과거의 주적 또는 적
뭐 위협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을 해왔는데 이번 새로 발견되는 그 백서에는 어떤 방법으로 표현할 것인지 한번 검토를 해보겠다. 문재인 정부가 신속함을 강조했던 전시작전 통제권 전환은 변화한 안보 상황을 들어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병사 월급 200만 원을 당장 시행하지 못한 것을 두고는 재정이 여의치 않다며 양해를 구한다고 했고, 사드 추가 배치 공약이 호토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바뀐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북한은 오늘 느닷없이 4년 전 화기애애했던 남북 정상회담 화보집을 공개했습니다. 최근 친서를 포함해서 임기 말 문 대통령을 챙기는 모양새인데요. 윤석열 차기 정부 압박 의도도 깔린 포석으로 보입니다. 박수유 기자입니다. 화보집의 시작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입니다. 대표단 파견을 지시한 김정은 위원장의 신년사에 이어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방문과 개막식 참석 모습들이 담겼습니다. 화보집의 대부분은 2018년 3차례 열린 남북 정상회담에 집중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 위원장이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는 장면과 도보다리에서의 대화, 판문점 선언에 서명하는 장면은 물론 서훈 당시 국정원장, 정의용 당시 국가안보실장 등 정상회담 성사에 기여한 인물들의 모습도 실렸습니다. 북한은 최근까지 김 위원장의 외교 화보집을 내면서 문 대통령과의 회동 내용을 빼는 등 노골적인 흔적 지우기를 해왔습니다. 최근 남북 간 친서 교환 등 문 대통령 퇴임 선물을 주는 것과 같은 북한의 움직임에 대해 전문가들은 대북 강경책을 예고한 윤석열 차기 정부에 대한 사전 길들이기가 아니냐는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미 간의 국회 공조라든가 확장 억제력 강화, 강경한 대북 정책의 어떤 표명,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종의 견제 심리가 상당히 크게 담겨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이런 가운데 윤 당선인 인수위 측은 북한 정권과 북한군이 우리의 적임을 인식할 수 있는 표현을 백서 등에 명기할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박수유입니다.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할 4강 외교사절 명단이 정해졌는데요. 눈에 띄는 건 중국 대표입니다. 역대 취임식 참석자 중에 가장 급이 높은 이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을 보낸다는데요. 윤석열 정부가 각별히 한미 관계에 공을 들이는 상황에서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윤수 기자입니다. 미국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식에 미국 내 권력 서열 2위인 카말라 해리스 부통령의 남편 더글러스 엠호프를 축하 사절로 보냅니다. 엠호프는 아내가 미국의 첫 여성 부통령이 되면서 세컨드 젠틀맨이 된 백악관 패밀리 중 한 명입니다. Doug, you're going to have to learn what it means to be a barrier breaker yourself in this job you're about to take on. America's first, second gentleman. 역대 취임식 때 파견했던 고위 관료 대신 세컨드 젠틀맨을 선택한 건 취임식 열흘 뒤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과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대통령 방한을 앞두고 2인자인 부통령까지 보내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미국 측 고위 관료들의 경우 어차피 한미 정상회담에 동행하기 때문입니다. 퍼스트 레이디인 질 바이든 여사 또한 이미 외국 방문 일정이 잡혀 있는 만큼 세컨드 젠틀맨의 참석은 동맹국인 한국에 최대한 성의를 표시한 것이란 해석이 나옵니다. 중국은 시진핑 주석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왕치산 부주석을 보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부총리급 인사를 보냈던 그동안의 관례를 깨고 한층 격을 높인 겁니다. 권력 2인자를 파견하는 외교적 파격 이면에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에 쏠리는 걸 견제하겠다는 전략적 의도가 담긴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은 당초 기시다 후미오 총리의 방한도 검토했지만 일본 정부와 여당 내 신중론에 따라 하야시 요시마사 외무상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전시 상태인 러시아는 안드레이 쿨릭 주한 러시아 대사가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윤수입니다.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는 오늘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제 집단 퇴장으로 인사청문회를 파행시킨 민주당은 반드시 낙마를 외쳤는데요. 당선인 측은 해명을 잘 했다며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최수영 기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청문회가 아닌 수사 대상이라며 사퇴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정호영 후보자는 이제 보건복지부에 출근할 생각 마시고 경찰에 출석 조사 받으러 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시간을 끌수록 비리 의혹만 늘어날 뿐입니다. 곱절로 늘어날 뿐입니다. 하루빨리 국민 눈높이에서 판단하고 결단 내릴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민주당은 정 후보자의 아들이 2017년 경북대 의대 편입 응시 과정에서 제출한 자기소개서를 공개하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2018년 합격했을 때와 비교해 스펙은 물론 자기소개서까지 똑같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빠 찬스 의혹이 분명해졌다는 겁니다. 표준어에 적합하지 않은 잘못된 단어조차도 똑같을 정도로 완전히 복붙을 해서 자기시술서를 쓴 것이 밝혀졌습니다. 윤석열 당선인 측은 청문회에서 의혹이 상당 부분 해소됐다며 임명 강행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청문회에서 꽤 해명을 잘했고 낙마해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정 후보자를 엄호했습니다. 민주당은 마치 후보자가 범죄자라도 되는 양 호통치기, 망신주기, 꼬투리 잡기로 일관했습니다. 선거 검증을 예고했지만 결정적인 한방조차 없었습니다. 다만 당내 일각에서는 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TVI 뉴스 최순입니다. 대선 때 시끌벅적했던 고발 사주 의혹과 관련해 공수처가 오늘 결론을 내렸습니다. 전원 불기소를 권고했던 공소심의위원회 결론을 뒤집고 손준성 검사를 재판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당선인과의 연관성은 물론 고발장 작성자가 누구인지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박건영 기자입니다.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을 김웅 의원에게 건네 고발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받은 손준성 검사. 공수처는 손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김웅 의원은 공모관계가 인정된다면서도 공수처의 기소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의 연관성도 밝혀내지 못해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지난달 19일 공소심의위원회가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공수처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공소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외부 의견을 청취한 뒤 A 검사를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불구속 기소하기. 수사 착수 8개월 만에 내린 결론이지만 공수처는 고발장 작성자도 밝혀내지 못했습니다. 손 검사 측 변호인은 공수처가 아마추어임을 자청한 걸 넘어 정치 검사의 길로 걷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며 재판에서 무고함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웅 의원도 고발 사주는 실체가 없는 광란의 정치 공작이라며 공수처가 억지로 공모관계를 형성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여랑야랑 정치부 김민지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자, 경기지사 후보들인데요. 무슨 갑론을박일까요? 네, 얼굴 갑론을박입니다. 이 논란을 불러온 김동연 민주당 후보의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대변이라고 언론에 많이 이제 알려지신 분이니까요. 경기도지사는 입으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얼굴로 일하는 것도 아니고 네. 경기도정을 위한 일꾼을 뽑는 자리거든요. 네. 경기지사는 얼굴로 하는 게 아니다. 저 말이 논란인가 보죠. 맞습니다. 김은혜 후보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은요, 이 외모를 언급한 것 자체에 강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실력으로 평가받고 능력으로 검증받기를 원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외모라는 잣대에 의해서 검증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마음속에 거북함과 부담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지난 5년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을 우롱해 왔습니다. 위선적인 태도야말로 민주당의 일관된 여성관입니다. 얼평 후보 김동연은 당장 사퇴하십시오. 또 김동연 후보의 저급한 성인지 감수성을 우려하거나 딱 민주당스러운 후보다 이런 평가까지 나왔습니다.
반면에 김동연 후보 측은 그게 이제 외모를 언급한 게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네, 당시 김은혜 후보의 인지도가 높다는 질문에 답을 한 것일 뿐이라면서 얼굴은 이 외모를 지칭한 게 아니라 지명도나 유명세를 의미한다고 해명했는데요. 김은혜 후보에게 수능 국어 공부를 권한다고도 받아쳤습니다. 가장 뜨거운 격전지인 만큼 신경전도 달아오르는 모양입니다. 네, 다음 주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셀프 대법, 문재인 대통령을 둘러싼 두 단어인가 보죠. 네, 먼저 이 셀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박수현 대통령 국민소통 수석이 일화를 하나 공개했는데요.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내가 선거에서 진 것에 문 대통령이 가장 행복했을 것이라는 인터뷰 내용을 소개한 겁니다. 자신이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에 올려달라고 강하게 요구했던 것을 자랑하기 위한 발언이었다는데요. 박 수석은 자화자찬하려고 말한 트럼프의 말이 이 방위비 압박을 잘 버텨낸 문 대통령을 오히려 홍보하는 모양새가 됐다고 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말을 빌린 셀프 칭찬인 셈이네요. 네, 오늘 문재인 정부의 5년을 담은 국정백서도 나왔는데요. 문 대통령은 스스로 뿌듯하다고 했습니다. 정말 뿌듯한 마음이 듭니다. 우리가 많은 일을 했다,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이룬 성과에 대해서 자부를 하고 있고. 네, 문 대통령의 셀프 논란 하나 더 볼까요? 네, 저 셀프 수여 논란이었던 무궁화 대훈장이네요. 어제 네.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했죠. 네, 대통령 부부 2세트 만드는데 1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제작비까지 공개되면서 셀프 수여 논란을 더욱 키웠었는데요. 어제 이 무궁화 대훈장과 함께 의결된 게 있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는 시간을 조정하여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검찰개혁 관련 법안에 대해 의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위장 탈당, 회기 쪼개기 꼼수로 이 법 취지를 훼손했다는 지적을 받는 검수완박 법안은 이렇게 밀어붙이면서 무궁화 대훈장은 셀프 수여가 아니라 대통령도 받을 수 있도록 한 상훈법을 지킨 것이라고 강조했었는데요. 준법 정신 기준이 필요에 따라 이렇게 달라져서는 안 되겠죠. 네, 이제 퇴임이 5일 남았습니다. 네, 여랑야랑이었습니다. 검찰이 계곡살인 의혹 사건의 피의자 이은혜와 조연수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피해자 윤모 씨에게 입양돼 상속권을 갖게 된 이은혜의 딸에 대해서는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조민기 기자입니다. 피해자 윤모 씨가 이은혜의 딸의 입양을 신청한 건 지난 2018년 2월. 이은혜와 혼인신고한 지 11개월 만입니다. 하지만 검찰의 수사 결과 2년 3개월의 결혼 기간 동안 윤 씨와 이은혜의 딸의 접점은 사실상 전무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입양 신청과 허가를 위해 법원에서 만났을 뿐 평소에는 교류하지 않은 겁니다. 검찰은 윤 씨 유족의 요청에 따라 어제 이은혜의 딸에 대한 입양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은혜와 윤 씨가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윤 씨와 이은혜의 딸도 부녀 관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입양 무효 소송을 하려면 증거가 충분해야 하기 때문에 유가족도 직접 나설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파양 청구권은 민법상 검사에게 부여된 역할이기 때문에 대리 소송이 가능하다는 게 검찰 측 설명입니다. 법원이 입양 무효 판단을 내릴 경우 이은혜의 딸은 윤 씨의 자녀로서 상속권을 모두 잃게 됩니다. 숨진 윤 씨에게 상속될 재산에 대한 권리 역시 사라지는 겁니다. 입양 무효가 되면 입양 관계는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상속권과 같은 경우도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됩니다. 검찰은 오늘 이은혜와 조연수를 살인과 2건의 살인 미수, 보험 사기 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조민기입니다. 검찰은 이은혜와 조연수의 4개월 넘는 도피 기간 행적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수사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수사검사의 인사이동을 알아보기도 했고 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까지 작성했습니다. 이어서 최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은혜와 조연수가 잠적한 것은 지난해 12월 13일. 처음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은 직후입니다. 지난달 16일 경찰에 체포될 때까지 이른바 도피 플랜은 촘촘했습니다. 이은혜는 주인 검사가 2023년 2월쯤
다른 검찰청으로 인사이동을 하지 않겠냐는 취지의 메시지를 텔레그램으로 지인에게 보냈습니다. 자신을 수사하는 검사의 인사이동까지 고려해 도피 계획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의 추가 수사에서는 자수에 대비한 계획도 드러났습니다.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해 보관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은혜는 구속영장심사에서도 자필 진술서를 통해 조현수가 강압적인 수사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수사검사를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검찰은 이은혜와 조현수가 사용했던 전자기기를 추가로 확보해 분석 중입니다. 범인 도피 공범 명의로 빌린 경기 고양시 오피스텔을 추가 압수수색해 천장에서 휴대전화 5대, 노트북 1대 등을 확보한 겁니다. 검찰은 포렌식을 거쳐 도피자금 출처 등을 추가 수사할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최주현입니다. 경찰 단속을 비웃는 오토바이 운전자들 오늘도 전해드립니다. 인도를 넘나들면서 다른 사람들 안전까지 위협합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순찰차에 쫓기는 오토바이. 번호판도 없고 운전자는 헬멧도 쓰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헬멧을 안 쓴 운전자를 단속하려고 하자 정지 신호를 어기고 반대 차선으로 역주행하더니 아예 인도에 올라갑니다. 잠시 방향을 돌리는 척하더니 경찰이 인도 근처까지 따라붙자 다시 직진하며 유유히 사라집니다. 경찰은 한 달 넘게 운전자를 추적하고 있지만 번호판 식별이 안 돼 검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순찰 중에 발견을 하고 단속을 하려고 그랬더니 이제 도망가는 거죠. 그거 검거해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어요. 캄캄한 밤 오토바이 7대가 교차로를 빙글빙글 돌며 고개 운전을 합니다. 헬멧을 쓴 사람은 없고 출동한 경찰을 향해 손을 들어 인사하는 여유도 부립니다. 이들은 밤 11시부터 5시간 넘게 시내 곳곳을 돌아다녔고 지구대 앞에서까지 난폭 운전을 벌인 뒤 달아났습니다. 번호판이 없어가지고 그 용의자를 특정하는 데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경찰은 수사 끝에 폭주에 가담한 10명 중 4명을 붙잡았습니다. 고등학생인 이들은 스트레스를 풀기 위해 난폭 운전을 벌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나머지 6명도 쫓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태형입니다. 전북 부안의 갯벌에서 조개를 캐던 70대 여성이 밀물에 고립돼 숨졌습니다.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미처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해경이 바다에 뛰어들어 섬을 향해 헤엄칩니다. 갯바위 위에 서 있는 두 사람이 해경을 향해 손을 흔듭니다. 조개를 캐는 사람들이 위태로워 보인다는 해경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전 11시 49분. 암초에 고립된 2명을 구조하고 해상에 표류 중이던 70대 여성을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숨진 여성은 개그맨 김병만 씨의 모친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들은 오전 8시쯤 갯벌에 들어가 조개를 캐던 중 물때를 놓쳐 사고를 당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밀물이 시작된 오전 10시 50분 이후 10분 간격으로 4차례 안내 방송이 나왔지만 빠져나오지 못했습니다.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신속히 육지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사고 현장에 많은 사람들이 조개를 캐고 있지만 일부는 안내 방송이 나와도 밖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정신없이 하다 보면 방송에서도 솔직히 뭐라고 하는지 잘 안 귀담아 듣게 돼요. 나가야겠다까지는 생각 안 하고. 조수 간만에 차가 심한 서해안에선 안내 방송을 무시하다간 자칫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바닥이 훤히 보이던 바다가 민물이 시작된 지 2시간여 만에 물이 가득 찹니다. 바닷물이 들어올 때는 느리게 보이지만 시속 10에서 15km로 성인 발걸음에 2~3배 빠릅니다. 물이 차기 전에 꼭 빠른 시간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서울 창신동에서 숨진 지 한 달 만에 발견된 모자 사건. 비극이 발생한 구조적 문제가 무엇인지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노후주택이 밀집한 창신동 일대에는 숨진 모자보다 더 외롭게 혼자 사는 고령층이 많습니다. 코로나 시기 이미 고독사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서주희 기자가 주민들을 만났습니다. 가파른 언덕을 따라 오르면 나타나는 좁은 골목길. 양옆으로 노후주택들이 다닥다닥 붙어 있습니다.
지난달 20일 80대 노모와 50대 아들이 숨진 채 발견된 집에서 걸어서 3분 거리에 있는 곳입니다. 노후주택이 몰려있는 창신동의 한 골목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30가구를 돌아본 결과 11가구가 정부 지원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고령층이었습니다. 집에 사람이 있어서 취재에 응한 가구는 30가구. 이 가운데 창신동 모자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가구가 30% 넘게 있는 겁니다. 이들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차상위 계층이었고 일부는 기초노령연금에 의존해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30년째 창신동에 사는 60대 서원태 씨. 화장실도 없는 한 칸짜리 방에 살고 있습니다. 정부의 생계급여가 수입의 전부입니다. 일을 못 하니까 허리도 아프고 힘이 없어서 일을 못 해. 그냥 걸어 다니는 것만, 여기서 왔다 갔다 걸어 다니는 것만. 80대 이 씨 할머니는 밥을 먹으면서도 두려움을 느낍니다. 저번에 언제도 밥을 먹다가 오창도 생긴 게 그냥 여가 하루 맥혀본 거야. 왔다 이거 죽겠다 싶은 거야. 아무데 저때가 없고 나 혼자 살다가 이거 깐땅은 나 죽겠네 어차고 오라고 이제. 창신동 모자의 비극에 할머니 마음도 무거워집니다. 마음 아프지요. 우리도 혼자 살고 있으니까 우리도 어떻게 될 줄을 몰라. 창신동의 고독사 비극은 코로나 2차 대유행기였던 2020년 9월에도 있었습니다. 홀로 살던 5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됐는데 이미 부패가 상당히 진행된 뒤였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진짜 많이 들어오셨어요. 코로나로 이렇게 묶어놓는 바람에. 서울시는 창신동 모자 사건을 계기로 위기가구 발굴 기준을 정비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발굴했던 위기가구는 3,000가구에 그쳤지만 최근 3만 3천 가구를 추가 선정해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서주입니다. 12살 소년이 환자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아픈 엄마를 위해 의사가 되겠다던 착한 아들이었습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상현아,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보물 같은 아들, 내 아들아.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맙고 혼자 아프게 해서 너무 미안해. 지난달 23일 하늘의 별이 돼 떠난 12살 아들 김상현 군에게 엄마가 쓴 손편지입니다. 엄마 껌딱지로 불릴 정도로 살갑던 중1 아들. 엄마를 위해 의사가 되겠다던 듬직한 장남이었습니다. 또 집사람이 이제 이렇게 손을 많이 쓰는 일을 했어요. 하다 보니까 이제 손목하고 손가락이 많이 이제 저리고 아팠어요. 일을 하면서. 그런데 그걸 보고 상현이가 이렇게 한다면서 엄마 안 아프게 해주려고. 상현 군은 지난달 6일 새벽 갑자기 두통을 호소하며 의식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부모는 아들이 의식을 되찾길 간절히 기도했지만 2주가 지나도 차도가 없자 장기 기증을 결정했습니다. 착한 아이였으니까 좋게 보내주자고 좋은 일 하면서 보내주는 게 안 맞겠나 싶어서 그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상현 군은 심장과 신장, 간, 폐를 5명에게 나눠줬습니다. 치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뇌사 상태까지 왔고 워낙 힘든 결정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보호자분들께서 굉장히 대단한 결정하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생엔 엄마가 꼭 상현이 딸로 태어날게. 그땐 행복하게 아프지 않고 오래오래 살자. 상현아, 엄마가 너무 사랑해.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장바구니 물가가 최고조로 치솟다 보니 대형마트도 비상입니다. 캐나다산 돼지고기나 베트남산 바나나처럼 조금이라도 덜 비싼 생산지를 찾아 나섰습니다. 김유빈 기자입니다. 매장에 진열된 미국산 오렌지, 개당 가격이 1,600원입니다. 한켠엔 스페인산 오렌지도 보이는데 개당 가격은 900원입니다. 작황 부진으로 미국 플로리다산 오렌지 가격이 치솟자 그보다 저렴한 스페인산으로 매대를 채운 겁니다. 대체 산지의 대체 상품을 통해서 소비자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조금 덜어드리고자. 소비자 반응도 나쁘지 않습니다. 플로리다는
오렌지가 너무 맛있어서 좋긴 하는데 이미 다 수입산이잖아요. 대체 산지를 찾은 과일은 또 있습니다. 자몽의 경우에도 비싼 미국산 대신 상대적으로 저렴한 이스라엘에서 수입해 왔는데요. 대체 산지에서 저렴한 과일을 공수해오는 건 여기 이 대형마트뿐만이 아닙니다. 또 다른 대형마트인 이곳에서는 필리핀산 바나나 가격이 너무 비싸자 베트남산 바나나를 공수해왔습니다. 필리핀산에 비하면 가격이 절반 수준이다 보니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베트남산을 택합니다. 바나나가 맛이 비슷비슷하니까 특별히 브랜드나 그런 거 찾는 거지. 맛 차이도 별로 못 느끼겠고 품질 차이도 그렇게 크게 나지 않으면 가격 차이로 보고 저 싼 제품을. 국내산 돼지고기의 경우 지난해보다 가격이 30% 넘게 뛰며 소비자 부담이 커졌습니다. 그러자 대형마트에선 캐나다산 돼지고기 물량을 지난해보다 2배가량 늘리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유빈입니다. 지뢰에 두 다리를 잃은 우크라이나 여성이 병동에서 눈물의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우크라이나 남부 최후 황전지에 러시아의 공격이 재개돼 이 같은 비극의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염정원 기자입니다.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신부가 신랑의 품에 안겨 음악에 맞춰 춤을 춥니다. 신부는 두 다리를 잃었습니다. 간호사였던 신부 옥사나는 지난 3월 말 러시아가 점령한 루안스크에서 남편인 빅토르와 함께 귀가하던 중 지뢰를 밟았습니다. 수차례 수술을 받으며 왼쪽 손가락 4개도 절단해야 했지만 남편의 사랑이 있었기에 슬픔을 극복했습니다. Конечно, боялся потерять. Честно, мне хотелось плакать, но я не мог плакать. Шок, неосознание, что это происходит. 6년 동안 함께하며 아들과 딸을 둔 부부는 여유가 없어 미뤘던 결혼식을 환우들의 축하 속에 병동에서 올렸습니다. Я не хотела никому для своей семьи быть обузой, но тем не менее, все равно благодаря моей поддержке я с этим смирилась. 이들 부부에게 닥친 고난과 비슷한 일은 우크라이나 곳곳에서 반복됩니다. 러시아군이 포위 중인 마리우폴의 제철소를 탈출한 생존자들은 지옥 그 자체였다고 내부 상황을 전합니다. Вы не понимаете, как это страшно, когда сидишь в бомбоубежище, в сыром мокром подвале, а он вот так подпрыгивает. 러시아군은 민간인 대피를 위해 잠시 휴전 상태였던 제철소에 대해 공격을 재개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염정원입니다. 강력하게 봉쇄 중인 중국 상하이 도로에 말과 3륜차가 등장했습니다. PCR 검사 결과가 없어서 치료를 받지 못한 아기가 숨지는 일도 있었습니다. 베이징 사공성근 특파원입니다. 주렁주렁 물건을 매단 막대기를 앞뒤에서 어깨에 걸치고 걸어갑니다. 시민들의 장거리 이동을 막기 위해 자동차 운행을 금지하자 두 발로 생필품을 옮기는 겁니다. 차량들이 사라진 자리에는 말이 등장했습니다. 일부 봉쇄가 풀리고 오토바이 운행만 허용되자 도로는 오토바이가 점령했고 짐으로 가득 찬 3륜차도 등장했습니다. 중국의 경제 수도 상하이에서 펼쳐진 풍경에 인터넷에선 20세기 초로 돌아갔다, 갑자기 시골이 됐다는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한인타운과 주중대사관이 있는 베이징 차오양구에는 노동절 연휴가 끝나는 내일부터 전원 재택근무 지시가 내려집니다. 연휴 기간 이미 시행된 식당 등 공공장소 폐쇄에 이어 사실상 봉쇄령입니다. 장수성에서는 식도에 음식물이 걸린 1살 배기 아기가 치료도 못 받고 숨져 중국인들의 분노가 이어졌습니다. PCR 검사 결과가 없다는 이유로 치료를 거부당한 겁니다. 他们让我们做核酸，核酸做了。我说先救孩子，他们说必须拿到核酸检测单了，他们才让我往徐州转。因为他们说是不能救了。 당국은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이 최소 비용으로 최대 방역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선전하지만 심각한 부작용에 차츰 민심이 동요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사공성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가 개막한 지 한 달이 지났는데요. SSG와 롯데의 상승세가 돋보입니다. 전문가들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면서 재미를 더하고 있습니다. 김태욱 기자입니다. 많이 바뀌었어요. 올 시즌은 더 다를 것 같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선발로 나서기만 하면 팀을 승리로 이끕니다. 김광현은 시즌 4승째를 챙기며 통산 140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SSG는 20승에 선착하며 독주 태세를 갖췄습니다. 롯데의 4월도 뜨거웠습니다. 이대호의 후계자로 불리는 한동희는 타격 부문을 싹쓸이하다시피 하고 있고 외국인 투수 반즈와 박세웅의 마운드는 철벽을 자랑합니다. 투타 조화 속에 어느새 2위에 오른 롯데. 개막전 최약체로 평가받았지만 뚜껑을 열어보니 달랐습니다. 예상대로 가니까 흘러가니까 재미가 없을 수도 있는데 또 예상 밖의 모습들이 나오니까 그 부분에 대한 재미도 많이 좀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력이 좋았던 팀들이 준비를 잘 못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면 거액을 쓴 기아와 NC는 암울합니다. 기아는 나성범을 영입하고 양현종이 돌아왔지만 힘을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비 실책을 남발하며 최근 6연패에 빠져 있습니다. NC는 경기 외적인 사건까지 겹쳐 최하위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5월엔 또 어떤 반전이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욱입니다. 내일은 어린이날 100주년입니다. 여느 때보다 특별한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서울광장에도 이렇게 기념 문구를 새긴 모습인데요. 내일은 햇살도 공기도 아이들에게 선물 같은 날씨가 펼쳐집니다. 햇살도 따사롭고 미세먼지도 없어서 큰 일교차만 잘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일 전국적으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고요. 꽃가루 농도도 높겠습니다. 요즘 꽃가루가 한창인데요. 알레르기가 심하신 분들은 농도가 높은 새벽부터 오전 시간대에는 야외 운동을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내일 한낮에는 서울이 25도, 강릉 27도, 대구가 28도까지 올라서 다소 덥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강원 영동과 경북 북동부에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대기도 건조해서 화재 위험이 높습니다.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오전 사이에는 중부와 호남 지역에 봄비가 지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광주 아이파크 아파트 결국 다 허물고 다시 짓기로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지지대 안 세우고 부실 콘크리트 쓴 게 원인이었죠. 돈 좀 아끼고 공사 좀 빨리 끝내려다 벌어진 건데 결과적으로는 안 써도 될 돈 3,700억 원을 더 쓰게 됐고 입주는 6년이나 늦어지기도 했습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안전 불감증의 값비싼 대가 뉴스에 마칩니다. 감사합니다.